독점적 권력 세습 체제인 추장사회. 오늘날에도 국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할 만큼 외지고 경제적으로도 한계 수준에 가까운 지역에는 몇몇 무리사회나 부족사회가 남아있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추장사회는 20세기 초반 무렵에 모두 사라졌다. 추장사회는 대개 국가가 탐낼 만한 좋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92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는 추장사회가 많았고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아직 원주민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성 높은 지역, 폴리네시아 전역도 마찬가지였다. 뒤에서 논의할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추장사회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BC 5500년경에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에서는 BC 1000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추장사회는 현대 유럽 및 아메리카의 국가와도 무리사회나 단순한 부족사회와도 매우 다르다. 그렇다면 그 변별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인구 규모에서 추장사회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기도 하므로 부족보다 훨씬 컸다. 이 같은 규모에서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심각할 정도로 많았다. 추장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혈연이나 혼인을 통해 맺어진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고 서로 이름을 알지도 못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경 추장사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서도 서로 죽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어느 한 사람, 즉 추장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었다. 부족사회의 대인과는 달리 추장은 세습제로 유지되는 공인된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촌락회의는 중심이 없는 무정부 상태였지만 추장은 영구적인 중앙집권적 권위체였고 혼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결정적인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 대인과 달리 추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했다. 한 예로 서남 태평양의 레넬섬에서는 추장이 등에 커다란 날개 같은 것을 달고 다녔다. 평민들이 추장을 만나면 하와이의 경우처럼 엎드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존경을 표시하는 의례적인 행동을 해야 했고 추장의 명령은 한두 관료층을 거쳐 전달되기도 했다. 관료들 중에서 지위는 낮지만 그 자신이 추장인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국가 관료들과는 대조적으로 추장사회에서 관료들의 역할은 전문화되지 못했다. 국가사회에서는 수세관리, 수자원 관리자, 징병관 등이 각각 따로 있지만 폴리네시아 하와이에서는 관료 한 명이 공물도 거두고 관계 업무도 감독하고 추장을 위해 부역자를 모으는 일까지 다 해야 했다. 추장사회는 대규모 인구가 좁은 지역에 모여 있었으므로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식량 생산을 통해 얻었지만 특히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수렵 채집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콰키우틀족, 누트카족, 틀링기족, 인디언 등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 원주민들은 농경도 하지 않고 가축도 없으면서도 추장이 있는 촌락에서 살았다. 이 지역의 강과 바다에서는 연어와 헬리벗이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평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잉여 식량은 추장과 그 가족, 관료, 그리고 카누, 깎기, 타구 따위를 만들거나 세자비, 문신사 등으로 일하는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렸다. 그 같은 전문화된 공예품이나 장거리 교육을 통해 얻은 희귀한 물품 따위의 사칭품들은 추장의 몫이었다. 예를 들자면 하와이의 추장들은 깃털 망토를 갖고 있었다. 그 중에는 수만 개의 깃털을 사용하여 몇 세대에 걸쳐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었다. 추장사회는 이렇게 사치품이 집중되어 있는 점에서 고고학적 식별이 가능할 때가 많다. 어떤 추장의 무덤에는 다른 평민의 무덤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들이 부장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발견되는 평등주의적 매장 형태와는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대 일부 복잡한 추장사회는 신전 따위의 정교한 공공건축물 잔해가 남아있거나 정착촌들 사이의 지역적 차별화 현상, 즉 대추장이 있던 어느 유적지는 다른 유적지들에 비해 규모도 뚜렷이 크고 행정 건물이나 인공물도 많이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 부족사회 촌락들과 구별하기도 한다. 추장사회도 부족처럼 한 곳에 모여 사는 여러 개의 세습적 계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부족 촌락의 계보는 각기 동등한 지위를 가진 씨족인데 반하여 추장사회에서는 추장 계보의 모든 구성원들이 세습적 특권을 갖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이 사회는 세습적인 추장 계급과 평민 계급으로 나뉘어 있던 셈이다.
하와이의 경우에는 추장 계급 자체도 8개의 위계적 계보로 세분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계보는 주로 동일한 계보 내에서 혼인을 했다. 더 나아가서 추장에게는 전문화된 기능인들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하인도 필요했으므로 추장사회는 노예가 할 일이 많았다는 점에서도 부족사회와 달랐다. 이 노예들은 대개 습격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었다. 추장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경제적 특징은 무리나 부족처럼 오로지 호혜적인 교환에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물론 현대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생일이나 명절 때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평상시 물품 유통은 대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돈으로 사고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추장사회는 여전히 호혜적인 교환을 유지했고 돈이나 매매 활동도 없었지만 재분배 경제라는 새로운 체계를 발전시켰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떤 추장이 수확기에 그 추장사회의 모든 농경민으로부터 밀을 걷어들인 후 모두에게 잔치를 베풀어 빵을 먹이거나 그 밀을 저장해 두었다가 수확기와 수확기 사이에 조금씩 다시 나눠주는 식이다. 평민들로부터 받은 물품 중에서 많은 양을 그들에게 재분배하지 않고 추장의 계보나 기능인들이 차지하고 소비한다면 그 같은 재분배는 곡물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추장사회에서 처음 나타난 조세의 선행 형태였다. 추장들은 평민들로부터 물품만 거두었던 것이 아니라 공공토목공사를 위한 노동력도 징발했다. 이 같은 사업은 다시 평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었고 추장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일 수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마치 추장사회가 모두 똑같은 형태를 취했다는 듯이 일반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장사회에도 각기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규모가 클수록 추장의 권력도 막강했고 추장 계보의 층위도 다양했으며 추장과 평민 사이의 간격도 넓었다. 또한 추장이 공물을 차지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관료들의 계층도 많았으며 공공 건축물도 더 장엄했다. 예를 들자면 폴리네시아의 작은 섬들에는 추장의 지위가 세습적이라는 점 이외에는 추장사회가 실질적으로 대인이 있는 부족사회와 비슷했다. 추장의 오두막집도 다른 오두막집과 똑같았고 관료나 공공토목공사도 없었다. 추장은 걷어들인 물품의 대부분을 평민들에게 재분배했고 토지는 공동체 전체가 관리했다. 그러나 폴리네시아에서도 가장 큰 섬, 하와이, 타히티, 통가 등에서는 장식품만 보아도 추장을 금방 식별할 수 있었고 공공토목공사는 대량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진행되었다. 곡물의 대부분을 추장이 차지했고 토지도 모두 추장이 관리했다. 이렇게 위계적 계보를 가진 사회 사이에는 또 하나의 단계적 차이가 있었다. 자율적인 촌락사회에서부터 여러 촌락으로 구성되어 대추장 체제하의 가장 큰 촌락이 하위 추장 체제하의 작은 촌락들을 다스리는 사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단위가 다양했다. 도덕 정치가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법.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되는 모든 비평등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근본적 딜레마가 바로 추장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 같은 비평등 사회는 잘 되면 개인적으로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규모가 큰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못 되면 평민들로부터 빼앗은 것들로 상류층을 살찌우는 뻔뻔스러운 도둑 정치의 기능을 한다. 그와 같이 훌륭한 기능과 이기적 기능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다만 정보에 따라 어느 한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훨씬 강조될 뿐이다. 도둑 정치가와 현명한 정치가의 차이, 이를테면 날강도에 가까운 폭군과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군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다. 결국 생산자들로부터 걷어들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엘리트 계급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이 공공용도에 사용되어 평민들에게 재분배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가령 우리는 옛 자이르의 모부루 대통령을 도둑 정치가로 생각한다. 모부투 대통령.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곡물을 자신이 갖고 너무 적은 곡물을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지 워싱턴을 좋은 정치가로 생각하는 것은 그가 누구나 칭찬하는 좋은 사업에 세금을 썼고 대통령 재직 시 자신의 재산을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미국은 뉴기니의 촌락들에 비해 부의 분배가 훨씬 불평등한 것이 사실이다. 추장사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이러한 계층사회에 대해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평민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노동의 열매를 도둑 정치가들에게 빼앗기면서도 그냥 참고 있을까? 이 문제는 플라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 이론가들이 제기해왔고
현대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이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도덕 정치는 항상 전복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 덜어는 짓밟힌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덜어는 새로운 도덕 정치가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도둑질한 열매에서 더 많은 비율을 대중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중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다. 그 한 예로 하와이의 역사는 억압적인 추장에 대한 반란으로 점철되어 있다. 반란의 대부분은 추장의 동생들이 억압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일으켰다. 물론 옛날에 하와이라는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같은 투쟁 때문에 현대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비극이 초래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리 우스운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배자가 평민들보다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금을 막론하고 도둑 정치가들은 다음 4가지 해결책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첫째, 대중을 무장해제하고 엘리트 계급을 무장시킨다. 요즘처럼 무기 제조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워졌다. 옛날에는 집에서도 창이나 곤봉 따위를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산업화된 공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으므로 지배자가 간단히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걷어들인 곡물을 대중이 좋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여 재분배함으로써 대중을 기쁘게 한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미국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추장들에게도 쓸모가 많다. 셋째, 무력을 독점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함으로써 대중의 행복을 도모한다. 이 방법은 비록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인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크나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인류학자들은 무리사회나 부족사회를 이상화하여 매우 점잖고 비폭력적인 사회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25명가량의 무리를 찾아가서 3년 동안이나 아무리 관찰을 해도 살인 사건은 한 번도 목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가령 연함은 명의 성인과 연함은 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무리가 있다고 했을 때 굳이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다른 일반적인 이유로 사람이 죽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게다가 만약 3년마다 한 번씩 성인 한 명이 다른 성인 한 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무리는 결코 존속될 수 없다는 간단한 계산이 나온다.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에 대해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살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의 하나다. 한 번은 내가 뉴기니의 이하우족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때마침 어느 여자 인류학자가 이하우족 여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의 이름을 물을 때마다 이 여자들은 비명 횡사한 남편의 이름을 몇 명씩 줄줄이 읊었다. 전형적인 대답은 이런 식이었다. 첫 남편은 엘로피족 침략자들에게 죽었어요. 두 번째 남편은 나를 탐내던 남자의 손에 죽었고 나를 탐내던 그 남자가 세 번째 남편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 남편마저도 두 번째 남편의 동생이 복수를 하겠다고 죽여버렸어요. 그 점잖다는 부족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일대기가 수두룩하고 그것은 곧 부족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차츰 중앙집권적인 권위체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넷째, 도둑정치가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둑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하는 것이다. 무리와 부족은 이미 현대의 기성 종교와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와 부족의 초자연적 신앙은 중앙집권적 권위체나 부의 이동을 정당화하거나 서로 무관한 개인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었다. 초자연적 신앙이 그와 같은 기능들을 획득하고 제도화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와이 추장들은 전형적인 추장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신의 혈통을 내세웠으며 적어도 신들과의 직통 전화가 개설되어 있다고 누가 생각이 나네요. 개설되어 있다고 단언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추장들과 마찬가지였다. 추장은 인간과 신의 중재 역할을 하고 정해진 의식을 거행하며 비, 풍년, 풍어 등을 부름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추장사회의 특징은 추장의 권위를 강화하는 이데올로기다. 이것은 제도화된 종교의 선행 형태였다. 추장은 스스로 정치적 지도자와 사제의 직위를 한 몸에 지니기도 했고 추장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는 도둑정치가, 즉 사제들을 따로 두고 있기도 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추장사회는 걷어들인 곡물의 많은 부분을 신정건설을 비롯한 공공토목공사에 소비했고 그것들은 곧 공인된 종교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추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제도화된 종교는 도덕 정치가들에게 부가 이동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 말고도 중앙 집권적 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 첫째,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공유하고 있으면 서로 무관한 개인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된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더라도 유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데올로기나 종교는 사람들에게 유전적인 이기심을 떠나서 타인을 위해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사회 구성원 몇 명이 싸움터에서 전사함으로써 전체 사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회를 정복하거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